혹시 치매 초기 아니에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금례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물잔을 집으려는 순간 맞은편 예비 시어머니 정심이 물잔을 가져갔습니다. 건네지 않았습니다. 격이란 게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 동의서를 금내 코앞에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정심의 팔꿈치가 물잔을 쳤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금내의 약봉지 위로 번졌습니다. 하루치 약 3알이 물에 녹아 흐물거렸습니다. 아무도 냅킨을 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젖은 약봉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심이 갈비찜을 집어먹으며 웃었습니다. 금례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내일도 같은 말씀 하실 수 있으면 그땐 제가 듣겠습니다. 정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아는 3개월 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식당을 예약하고 메뉴를 고르고 엄마에게 입을 옷을 사드렸습니다. 금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옷은 있어. 시장에서 사입던 남색 블라우스를 다려놓았습니다. 선아는 그 블라우스를 보며 마음이 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약해 보일까봐 그 생각이 선아를 오래 괴롭히게 됩니다. 한정식집 2층 별실. 오후 5시. 창밖으로 3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나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장판 냄새가 은근했습니다. 시댁 쪽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병두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장 만년필을 양복 주머니에 꽂고 메뉴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옆에 정심,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습니다. 그 뒤로 미란이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태술은 맨 끝에 앉아 병원 출입카드를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고 있었습니다. 금례와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금례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왼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끌렸습니다. 의자에 앉는 동작도 느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심이 금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 화장기 없는 얼굴, 떨리는 손, 정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선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심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시선은 선아가 아니라 금례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걸으시는 게 좀 불편해 보이시던데. 금례가 대답했습니다. 파킨슨 초기입니다. 걷는 건 괜찮아요. 짧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정심은 병두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런 거 유전 아니에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빨간 립스틱 바른 입술이 얇게 벌어졌습니다. 요즘은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던데. 기억이 자주 깜빡하시진 않으세요? 선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례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참아라.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복죽, 잡채, 갈비찜, 해물파전. 금례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퍼백.
한 칸이 나뉜 하루치 약. 새 알을 손바닥에 털어놓고 물잔을 집으려 했습니다. 정심이 먼저 물잔을 집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때 물이 필요하시죠?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물잔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금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란이 냅킨을 금례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입가에 약 가루 묻으셨어요. 약 가루는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금례는 물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목이 꺾이듯 넘어갔습니다. 떨리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정심이 갈비찜 접시를 금례 쪽에서 자기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어머니 드시기엔 좀 질기실 것 같아서. 금례의 앞에는 전복죽 한 그릇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심이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합건강검진 동의서. 이런 가족력은 미리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오해는 마세요. 양쪽 다 하는 거예요. 봉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금례 앞에만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가족력이라뇨. 파킨슨은 유전이 아닙니다.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학적으로야 그렇겠지만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야죠. 태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잖아. 선아가 태술을 받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예비 남편이 한 일은 물잔을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정심의 팔꿈치가 물잔을 쳤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을 타고 흘러서 금례의 약봉지 위로 번졌습니다. 하루치 약 3알이 물에 녹아 흐물거렸습니다. 흰 약 가루가 물과 섞여 밥상 위로 퍼졌습니다. 일부러인지 실수인지. 하지만 정심은 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미란도, 태술도, 병두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례는 젖은 약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왼손으로 약봉지를 접었습니다. 1번, 2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심이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며 웃었습니다. 약이 녹아내리는 테이블 위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식사를 이어가는 손. 금례가 일어섰습니다. 선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정심이 말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식사도 안 하셨는데. 금례는 문 앞에서 멈춰 돌아봤습니다. 식당 안쪽 벽에 걸린 액자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아직 안 바뀌었네. 아무도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금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땐 제가 듣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심이 미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이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병두는 금장 만년필로 수첩 귀퉁이에 2글자를 적었습니다. 5금 내.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자리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남자. 여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한정식 집이 30년 전 금례의 남편이 병두와 처음 사업 이야기를 나눈 장소라는 것을, 금례가 여긴 아직 안 바뀌었네라고 말한 이유를.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금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정장 주머니에서 약물이 스며 나와 천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얼룩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금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내가 괜히 데려갔어. 그 자리에 금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파트 로비에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3월 밤바람이었습니다. 금례는 코트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왼손은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자마자 금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여분의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마른 약새 알을 손바닥에 털어놓고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게 먼저였습니다. 30년간 매일 해온 것처럼 오늘도 약을 먹는 것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보리차를 끓이는 동안 선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술이었습니다. 선아야, 부모님이 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원래 그런 분들 아니거든. 선아는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었습니다. 태술 씨, 응. 엄마 약이 물에 젖어서 녹았어. 그거 봤잖아. 봤으면서 왜 냅킨 하나 안 건넸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술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 정리할게. 선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에 태술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이 남자의 전부가 일단 진정하고와 잘 정리할게라는 것을 선아는 오늘 처음으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금례가 보리차를 2잔 들고 왔습니다. 하나를 선아 앞에 놓았습니다. 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이랑 안 해도 돼. 금례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건 내가 정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밥을 먹더라. 웃으면서 씹더라. 그걸 보고 어떡해. 선아야. 금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 병원. 선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몸이 또 안 좋아? 아니, 갈 데가 있다고.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보리차 김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엄마의 침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두의 서재였습니다. 병두는 위스키 잔을 돌리며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금내 2글자, 그 아래 메모 한 줄. 윤재호 처? 정심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까 물 쏟은 거 너무 심했나? 병두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아까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뭐라고 했는데? 여긴 아직 안 바뀌었네. 병두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식당은 30년 전에 내가 윤재호랑 처음 사업 이야기 나눈 곳이야. 정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윤재호. 내일 확인해. 병두는 금장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여유로웠습니다. 늙은 여자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전 서류를 정리하고 이름을 지운 것은 병두였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자기가 키웠고
이사회는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법무팀은 자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두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30년 동안 서랍맨 아래에 서류를 보관해 왔다는 것을. 이사를 5번 하면서도, 딸을 키우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서류만큼은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새벽 2시였습니다. 선아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안방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금례가 서랍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컬러 사진. 병원 앞에서 찍은 개원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금례의 남편 윤재호. 다른 한 명의 얼굴 위에서 금례의 손가락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미움인지 회한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옆에 녹슨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개원 기념 열쇠. 금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 은행 거래 내역서, 녹취 테이프를 디지털로 옮긴 USB, 30년 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금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류 가방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검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리미를 꺼내 폈습니다. 뜨거운 증기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린 정장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 서류 가방과 병원 열쇠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선아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장 갈 때도 안 입던 정장을 새벽에 다리는 엄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녹슨 열쇠, 빛바랜 사진. 이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금례는 다림질을 마치고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밤이었습니다. 금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재호 씨, 내일이야. 아무도 듣지 못한 한마디였습니다. 선아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강병두라는 것을. 내일 아침 엄마가 데려갈 병원이 바로 명성재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불릴 엄마의 호칭이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침 8시였습니다. 금례는 검은 정장을 입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낮은 굽의 구두, 오른손에 서류 가방, 왼손은 떨렸지만 등이 곧았습니다. 선아가 본 적 없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가는 거야? 말했잖아. 병원. 무슨 병원? 명성재단. 선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강병두의 병원. 어제 자기 엄마 약을 녹여버린 그 집안의 병원. 선아가 재활치료사로 매일 출근하는 바로 그 병원.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3월 아침 햇살이 아파트 유리에 부딪혀 번쩍였습니다. 금례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독약과 커피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선아는 직원 통로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금례는 다른 쪽으로 걸었습니다. 행정동 복도. 엄마, 거기는 직원만. 금례가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리더기에 대었습니다. 초록불.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엄마가 이 병원의 출입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원무과에서 나오던 50대 남자가 금례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커졌습니다.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이 병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양쪽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임직원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명성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식. 선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례가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 엄마는? 곧 가. 선아는 강당 뒷줄에 앉았습니다. 앞줄을 봤습니다. 병두가 맨 앞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금장 만년필을 양복 주머니에 꽂고 아직 자기 병원이라고 믿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옆에 정심,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옆 사람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두 줄 뒤에서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태술은 맨 끝자리에서 출입카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명성재단 운영권 변경에 따른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신임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단상 옆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느린 걸음, 왼손의 떨림,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 사회자가 이름을 읽었습니다. 오금내 이사장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형광등에 윙하는 소리만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병두가 일어섰습니다. 정심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란의 태블릿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술의 출입카드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 이 여자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앞에서 약이 물에 녹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갈비찜을 빼앗기고 건강검진서를 코앞에 들이밀어지고 밥 한 숟가락 못 뜨고 일어서야 했습니다. 지금 같은 병원의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금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앞줄에서 멈췄습니다. 병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람을 병이 아니라 표정으로 진단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부터 고쳐야 합니다. 병두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지운 이름이 돌아온 것입니다. 정심의 목이 붉게 번졌습니다. 어제 물잔을 쏟았던 손이 자기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은 길지 않았습니다. 금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뒷줄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복도에서 금례가 딸을 봤습니다. 울고 있는 딸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한번 톡 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시각 병두는 사무실로 돌아가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3번을 틀렸습니다. 4번째에 열렸습니다. 30년 전 조작된 지분 변경 서류를 꺼내 파쇄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오후 2시에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오전 중으로 전 부서 서류 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류 파기가 막혔습니다. 금례는 이미 한 수 앞이었습니다. 오후 2시 이사장실이었습니다. 7층 창가로 병원 앞 로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건물은 없었습니다.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풀냄새와 흙먼지만 있던 땅. 금례는 그때의 냄새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준 거야? 금례는 창가에서 돌아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해. 30년 전이었습니다. 선아의 아버지 윤재호는 작은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강병두와는 의대 시절 선후배. 병두에게는 면허와 야망이 있었고 재호에게는 자금과 실무 능력이 있었습니다. 둘은 지방에 작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금례도 간호학교 출신으로 병동 운영 체계를 잡았습니다. 야간 당직, 환자 동선, 의약품 관리. 개원 초기 3년은 금례와 재호가 병원의 뼈대를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이 자리를 잡자 일이 달라졌습니다. 병두는 법인 등기를 변경했습니다. 지분 구조를 바꿨습니다. 재호의 이름이 서류에서 한 줄씩 사라졌습니다. 공동 설립자가 투자자로, 투자자가 채권자로, 채권자가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재호가 항의했습니다. 병두가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경영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재호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 선아가 4살이던 해. 금례는 남편을 잃고 딸 하나와 남았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생존이 복수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사를 5번 했지만 그 봉투만큼은 서랍 맨 아래에 넣어 다녔습니다.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수한 거야? 금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으로 시작한 소규모 투자, 의료 펀드, 제약 지분, 부동산. 화려하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병원의 재정 악화를 확인한 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했습니다. 핵심 자금의 51%, 이사회 의결권 과반. 이름을 일부러 늦게 공개했어. 병두가 알았으면 방해했을 테니까. 선아가 엄마를 봤습니다. 약봉지를 챙기고 도시락을 싸고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서류를 정리하고 숫자를 확인하고 기회를 기다린 겁니까?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면 내가 짊어졌을 거야. 금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50대 남자. 아침에 복도에서 허리를 숙였던 원무과장 조필수였습니다. 이사장님, 과거 서류 정리됐습니다. 증인으로도 서겠습니다. 금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과거만 바로잡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이 지금 환자한테 하고 있는 짓도 정리할 거야. 서류 가방에서 내부 감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기부금 전용, 허위 자물료, 환자 강제 전원, 홍보비 세탁, 마지막 페이지, 관련자 명단, 강병두, 박정심, 강미란, 그리고 한 줄 아래 강태술. 선아의 손에서 엄마가 접어준 손수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금례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성의 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병두의 법무팀이었습니다. 오금례 이사장님, 통보드립니다. 금일부로 명성재단 전 이사장 강병두 명의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유는 경영 불안정 야기 및 이해 충돌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 원한에 기반한 적대적 인수라는 점, 그리고 이사장 본인의 건강 상태가 경영 능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료 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건강 상태, 파킨슨, 어제 상견례에서 떨리는 손을 보고 느린 걸음을 보고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미란이 태블릿에 기록하던 것,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금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병두는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금례가 서류 보전 명령으로 한 수를 앞섰다고 생각한 바로 그 시각, 병두는 법무팀을 통해 다른 판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거 서류로 싸우려는 금례를 상대하는 대신 금례 자신을 무력화시키는 전략. 파킨슨 환자가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느냐는 프레임.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여론으로. 조필수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떨리는 왼손이 가방 잠금 장치 위에서 멈췄습니다. 선아가 엄마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에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미라는 병원 홍보실에서 기자 3명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문건의 제목은 파킨슨 환자의 경영 능력,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였습니다. 내일 아침 포털 뉴스 첫 화면에 올라갈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병두는 이사회 내 자기 사람 4명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안건은 이사장 직무 정지. 금례가 과거 서류를 꺼내기도 전에 금례 자신이 먼저 잘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금례는 이사장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털 뉴스 첫 화면이 떴습니다. 명성재단 신임 이사장, 파킨슨 환자 경영 능력 논란. 기사 본문에는 익명의 병원 관계자 코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 원한이 작용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사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미란이 준비한 문건의 문장 그대로였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면 환자한테 피해가는 거 아님? 사적 감정으로 병원을 흔들면 안 되지. 경영은 건강한 사람이 해야 한다. 금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떨리는 왼손이 마우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선아가 재활치료실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치료사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파킨슨이래. 기사 봤어? 감정적으로 병원 인수했다는 거 아냐? 우리만 피해보는 거지. 선아가 지나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팀이었던 사람들. 오늘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이사회 내 금내 측 이사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형외과 출신의 이사 박준혁이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금내를 지지했던 사람.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 임시 이사회 표결에서 중립으로 가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사장님 편에 서면 저도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금내 측 이사 4명 중 1명이 이탈했습니다. 병두 측 4명은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3대4 임시 이사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금내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조필수가 이사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이사장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법무법인 쪽에서 이사장님의 진료 기록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금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기록? 파킨슨 진단서, 투약 내역,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이걸 가처분 소견서에 첨부하겠다는 겁니다. 판사가 이걸 보면 금내의 병이 경영 불능의 근거가 됩니다. 어제까지 이 병원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금내를 짓밟았던 바로 그 무기 파킨슨으로 다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치매 초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던 그 입이 이제 법정에서 같은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선아가 이사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 봤어. 반박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금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박하면 저쪽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야. 파킨슨 환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또 기사 나와. 선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금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에서 환자 이송 차량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쫓겨난 노인 환자 37명. 그 사람들의 증거를 꺼내기도 전에 금내 자신이 먼저 잘려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이사장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두였습니다. 금내 씨, 30년 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금내 씨, 30년 전 호칭 그대로 자신이 아직 위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영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요. 30년 전 재호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봅시다. 건강 조심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투. 금내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아가 엄마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등이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금내는 이사장실 불을 끄지 않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계약서, 지분 변경 서류, 은행 거래 내역, 하나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꺼낼 무대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사장 직무가 정지되면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어집니다. 증거를 들고 있어도 보여줄 자리가 없습니다. 병두는 금내의 과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금내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떨리는 손, 느린 걸음, 파킨슨, 평생 금내를 따라다닌 약점, 상견례에서도 법정에서도 여론에서도 같은 무기로 같은 자리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금내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선아야. 응, 엄마. 내일 그 환자 보호자. 박수님 할머니 딸. 연락처 있다고 했지. 있어. 만나. 엄마,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법이 나를 막으면 사람이 나를 대신 말해야 해. 선아는 전화기를 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 같은 밤 태술은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본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위스키를 가져다 드리러 갔을 때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분 변경 동의서, 윤재호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서류, 태술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그만두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선아는 병원 1층 카페에서 박수님의 딸 박현주를 만났습니다. 40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님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이요. 여기서 1시간 거리. 면회 가려면 하루를 빼야 해요. 현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엄마 6개월만 더 재활하면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전원이래요. 이유도 안 알려줬어요. 항의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선아가 손을 뻗어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더 싸웠어야 했는데. 현주가 선아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다리는 이제 안 돼요. 요양원에서 휠체어 타고 있어요.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었는데. 그 말이 카페 안에 떨어졌습니다.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아는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전원 과정에서 서면 동의를 했는지, 설명을 들었는지, 항의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현주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1시간이 넘었습니다. 현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아는 재활치료실 기록을 뒤졌습니다. 3년간 강제 전원된 노인 환자 37명의 명단. 그중 연락이 닿는 보호자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밤 10시까지 7명이 응답했습니다. 78살 뇌경색 환자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옮겨졌는데 새 병원에서는 재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왼쪽 팔은 지금도 못 움직여요. 81살 치매 환자의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기 있을 때는 이름이라도 기억하셨어요. 옮긴 뒤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선아는 증언을 정리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태술이랑 똑같았습니다. 알면서 편한 쪽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거라고, 자기는 치료사일 뿐이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녁 11시 선아는 정리한 증언을 들고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금내는 아직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이 종이 위로 숙여졌습니다.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할머니만이 아닐 거야. 금례가 말했습니다. 37명 중 적법한 동의 절차를 밟은 건 9건뿐이야. 선아가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직무정지되면 이 증거를 어디에 내놓아? 금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사회가 아니어도 돼. 선아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직접 말하면 돼. 기자회견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 돼. 법원이 내 직무를 정지시키기 전에 이 병원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먼저 알면 돼. 금례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구부러졌던 등이 다시 펴져 있었습니다. 법이 나를 막아도 사람은 못 막아. 선아는 그 말을 듣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현주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현주 씨, 부탁이 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직접 해주실 수 있으세요? 현주는 3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다리 돌려주면 뭐든 해요. 같은 밤 태술은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랍에서 찍은 사진, 지분 변경 동의서, 윤재호 서명란이 비어있는 서류, 그리고 자신이 행정팀장으로 결제한 환자 전원 지시서 사본, USB에 넣어놨습니다. 며칠째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에 왔습니다. 볼말 없어? 태술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릴 게 있어. 너한테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선아는 5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 옥상 주차장. 8시. 다음 날 아침 옥상 주차장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태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손 안에 USB가 있었습니다. 금례가 왔습니다. 태술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드리면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게 될 겁니다. 금례가 USB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야. 금례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이 되는 거야. 태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급 시계를 찬 손목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 USB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금례에게는 지금 3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과거 서류, 현재 비리 증거,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 법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3장을 동시에 꺼내야 했습니다. 시간은 임시 이사회까지 나흘. 병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두는 나흘을 3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일정을 이틀 앞당긴다는 통보가 그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이 방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 원목, 표면에 형광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에어컨이 낮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한쪽에 금례가 앉았습니다. 옆에 조필수, 뒤에 선아, 맞은편에 병두가 앉았습니다. 옆에 정심, 뒤에 미란.
병두의 양복은 흠 하나 없었습니다. 금장 만년필이 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사 8명이 양쪽에 나뉘어 앉았습니다. 병두 측 4명, 금례 측 3명, 숫자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태술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병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건 하나를 추가합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이사장 직무정지 요청안, 경영 불안정 야기, 이해 충돌, 건강상태 부적합. 금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병원을 위한 거예요. 상견례 때와 같은 말투였습니다. 공소남으로 포장한 비웃음. 하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태블릿을 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인수 이후 주가 변동, 내부 불안, 언론 보도, 금례가 혼란을 가져왔다는 논리.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금례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란이 멈췄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금례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30년 전 병원 공동 설립 계약서 원본 사본. 윤재호와 강병두의 서명. 지분 50대 50. 두 번째 서류. 5년 뒤 변경된 지분 등기. 윤재호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변경된 서류. 세 번째 서류. 은행 거래 내역. 개원 자금의 62%가 윤재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 조필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개원 당시 원무과 직원이었습니다. 윤재호 선생님과 오금례 여사님이 이 병원의 실질적 공동 설립자라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병두가 말했습니다. 과거 일이요. 공소시효도 지났소.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번째 서류를 올렸습니다. 기부금 전용 내역, 허위 자물료, 환자 강제 전원 기록, 태술이 건넨 USB의 내용이 인쇄되어 펼쳐졌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선아가 뒤에서 안내했습니다. 현주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원 과정 서류와 병원 측과 주고받은 문자 캡처본. 현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6개월만 더 재활하면 걸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전원하라고 했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엄마 다리는 이제 안 돼요. 요양원에서 휠체어 타고 있어요. 현주 뒤로 두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아들, 치매 환자의 며느리, 선아가 연결한 보호자들이었습니다. 각각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정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란이 태블릿을 덮으려 했습니다. 손이 꼬였습니다. 태블릿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술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출입카드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두가 태술을 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태술이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행정팀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환자 전원 지시는 병원장 직접 결재로 이루어졌습니다. 홍보비 집행은 홍보실장 기한, 병원장 최종 승인입니다.
관련 문건 삭제 지시도 병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병두가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등을 펴고 선 것이 정적이 내려왔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멈췄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두가 테이블 위 서류를 봤습니다. 30년 전 계약서, 현재 비리 자료, 증인, 환자 보호자, 자기 아들의 증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병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영을 위한 선택이었소. 비효율을 잘라내야 병원이 살아남소. 금례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테이블 끝까지 걸었습니다. 병두와 2미터, 떨리는 왼손, 고든 등, 30년을 버틴 눈. 경영은 사람을 버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짧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사회실을 눌렀습니다. 이사장 해임 발의가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병두 측 이사 4명 중 2명이 기권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의 증언이 무거웠습니다. 부결. 이어서 금례가 올린 안건이 표결됐습니다. 병두 해임, 정심재단 직위 박탈, 미란 직무 정지, 태술 보직 해임 후 감찰 회부, 찬성 6, 반대 하나, 기권 하나, 가결. 병두는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금장 만년필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지런히 마지막 정리를 하듯 정심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아래서 한 번 빛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술은 이사회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출입카드를 목에서 벗겨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태어나다시피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오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병원 앞 느티나무의 잎이 무성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까지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 사이로 초여름 풀 냄새가 섞였습니다. 병원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제 전원됐던 노인 환자 중 11명이 복귀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도 돌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선아가 담당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 재활실. 수님 할머니의 왼쪽 다리 근력 운동을 도왔습니다. 선생님, 나 언제 걸을 수 있어? 할머니, 천천히요. 천천히는 싫어. 내 다리로 병원 앞 느티나무까지 걸어가고 싶어. 선아는 할머니의 발목을 잡고 스트레칭을 도왔습니다. 뼈가 도드라진 발. 그 발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기부금 운용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외부 감사를 도입했습니다. 허위 자물쇠 관련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크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고쳐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금례의 방식. 금례는 이사장실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전임 병원장이 쓰던 가죽 소파와 골프 트로피를 치우고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만 남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약봉지와 병원 개원 기념 열쇠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자 하나. 30년 전 개원식 사진. 젊은 윤재호와 젊은 강병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금내는 그 사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아가 이사장실에 올라왔습니다. 엄마. 응. 태술 씨 연락 왔어. 금내가 돌아봤습니다. 뭐래? 미안하다고. 감찰 결과 나오면 연락하겠다고. 선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정리된 얼굴. 뭐라고 했어? 이제야 사람 같아졌네 라고 했어. 금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웃음. 잘했어. 선아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로터리에 택시가 오가고 보호자들이 환자를 부축하며 걸어가고 간호사들이 출입문을 드나들었습니다. 평범한 병원의 오후. 엄마. 응. 통쾌해. 금례가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뭐야? 금례가 창틀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왼손. 햇살이 그 손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진 마른 손. 세월이 보이는 손. 이긴 날보다 안 무너진 날이 더 많았어. 선아가 엄마를 봤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름을 지워지고 딸 하나 키우며 새벽마다 일어나던 날들. 서랍 속 서류를 지키며 버틴 날들. 이긴 날은 오늘 하루입니다. 안 무너진 날은 11,000일이 넘습니다. 선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병두는 형사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금례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사적인 모욕으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정심이 쏟았던 물, 빼앗았던 갈비찜, 코앞에 밀었던 건강검진서, 그것들을 언론에 흘리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견례 때 그 한정식 집에서 가져온 수저집 하나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선아가 물었습니다. 왜 안 버려? 금례가 말했습니다. 잊으면 안 되니까. 그날 기분을. 그래야 다시는 누구한테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서랍 안에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물에 젖었던 약봉지. 약은 이미 녹아 없었지만 봉투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 얼룩이 마른 자국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례는 그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모녀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금례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후, 입김을 불었습니다. 선아가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엄마 부끄럽지 않아. 금례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0.5초. 고개를 숙여 된장찌개를 봤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울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다시 들고 말했습니다. 밥 식겠다. 먹어. 선아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이 올라갔습니다. 식당 창문 너머로 6월 저녁 하늘. 아직 밝았습니다. 금례는 처음부터 복수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더는 누구 앞에서도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30년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났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두 사람의 어깨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금례의 왼손이 떨렸고 오른손은 딸의 팔에 얹혀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 걸음을 얕보지 못했습니다.